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 스쿨 크리스티입니다. 최근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손흥민 선수는 현재 토트넘 호스퍼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국내 팬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외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런데 지난 4월 손흥민 선수가 축구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활동으로 해외 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 활동은 바로 해병대 훈련소에 입소해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심지어 기초군사훈련 성적 1등을 거두며 선수 생활뿐만 아니라 군인으로도 월드클래스 힘을 보여줬는데요. 손흥민의 훈련 사진들은 국내 언론과 외신에도 공개되며 수많은 해외 팬들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죠. 특히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군복을 입고 어깨에 총을 맨 사진을 보며 대체적으로 놀랍다는 반응이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한 팬은 총을 메고 사격 훈련을 마친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보고 골 결정력이 더 좋아지겠네라는 재밌는 반응들도 보였습니다. 한편 영국의 언론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입소한 해병대에 관해서도 큰 관심을 가졌는데요. 대한민국 해병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훈련의 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며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엄청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도대체 한국 해병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길래 세계 최초이자 세계 전투력 3위의 해병대인 로열마린을 갖고 있는 영국에서 이처럼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2020년은 대한민국 해병대 창설 71주년으로 한국 해병대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병대는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을 거치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최강 병력으로 성장했죠. 규모 면에서도 세계 최강의 해병대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막강한 위용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해병대입니다. 현재 한국은 약 28,000명의 해병대원들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일본에 비교했을 때 2배에서 9배 이상의 해병대 전력을 보유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죠. 특히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서 해병대 전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해병대는 한마디로 국가전략기동부대의 최선봉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역할에 걸맞게 한국 해병대는 불가능을 모르는 전천후한 부대로 알려져 전 세계적으로 그 명성이 자자합니다. 게다가 한국의 해병대는 단순히 강도 높은 훈련과 실전을 통해 얻은 명성뿐만 아니라 무기 체계에서도 세계 2위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자랑인 해병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 무기들 탑5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해병대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바로 상륙작전입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생각해보면 상륙작전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상륙정인데요. 영화에서 나오는 과거 상륙정들은 수송 병력에 대한 방어 능력이 매우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해병대는 보다 안전하게 바다에서 병력을 수송할 수 있도록 상륙 돌격 장갑차를 활용한 상륙 작전을 펼치고 있죠. 특히 한국의 상륙 돌격 장갑차인 KAAV-7A1은 과거 미 해병대가 사용하던 LVT-P7의 화력과 방어력을 향상시킨 모델인데요. 과거 LVT-P7은 단순히 병력을 육지에서 내려주면 임무가 끝난다고 할 정도로 화력과 방어력이 현저히 떨어졌기에 다른 작전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의 임무가 단순 상륙에서 점차 내륙 진격이나 치안 유지 등으로 확대되자 미 해병대는 방어력과 화력이 강화될 필요성을 느꼈고 그 필요에 따라 개발된 모델이 바로 AAV-7A1입니다. 그리고 한국 해병대 역시 해병대의 임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형 AAV-7A1인 KAAV-7A1을 구입하고 배치하면서 전력을 증강시켰죠. KAAV-7A1의 기본 성능은 화학 전대비 장비 및 통신 장비를 국산으로 교체한 것을 제외하면 미 해병대의 AAV-7A1과 동일할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KAAV-7A1의 도입으로 한국 해병대에도 단순 상륙 임무에서만 벗어났는데요. KAAV-7A1은 육군과 공동으로 한강 도하 작전에 투입되는 것은 물론 수해 발생 시 구조용으로도 활약하면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죠. 해병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무기 두 번째는 바로 비치매트입니다. 상륙작전이 펼쳐지는 곳은 당연히 바닷가, 즉 모래 해안인데요.
특히 한반도 서해안은 갯벌이기 때문에 중량이 무거운 전차나 차량이 기동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환경이죠. 따라서 이런 중장비들의 기동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임무를 수행하는 무기가 비치매트입니다. 비치매트는 해병대만 운용하는 독특한 장비 중 하나로 상륙지원단의 상륙지원대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륙지원대는 비치매트를 활용해 상륙작전 및 보화작전 간의 갯벌, 습지, 모래 지역들을 극복해서 상륙군의 중장비뿐만 아니라 병력 및 보급품의 원활한 양육이 가능하도록 만들죠. 이런 이유로 비치매트는 상륙작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비입니다. 현재 한국 해병대는 신형 비치매트인 KCR 매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비치매트를 까는 구형 시스템에 비해 차량과 기계를 이용해 설치 및 철거가 용이하기 때문에 운용의 편의성과 정확도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최대 개설 능력도 비약적으로 향상돼 한국 해병대의 상륙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다음으로 한국 해병대의 히든카드로 불리는 세 번째 무기, 바로 비공 70mm 유도 로켓입니다. 비공은 수많은 나라, 특히 미국에서조차 탐내고 있는 무기입니다. 2000년 10월 예멘에 정박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인 토람이 아주 큰 포를 다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소형 보트가 자살 돌격 테러를 감행해 폴함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미 해군은 한 발에 수천만 원에 육박하는 대함미사일로 대응하기 애매한 저가치 표적, 즉 싸구려 표적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미 해군은 저가형 70mm 유도 로켓을 활용해 열 영상 탐색기, 패턴 매칭 기술들을 접목해 새로운 유도 로켓을 개발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 중간에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 한국도 미국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북한의 공기부양정 침투에 대한 대응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효율성과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기 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국은 미국처럼 포기하지 않고 한국 특유의 끈질긴 집념을 통해 결국 비공 독자 개발에 성공합니다. 비공 유도 로켓은 최대 사거리 8km에 아주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개발하던 유도 로켓과 달리 비냉각 탐색기를 이용한 적외선 영상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를 통해 고속 수상 함정, 고속정, 공기부양정 등등 다양한 정침투 수단에 대해 아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공을 어떤 발사 플랫폼에서 운용하느냐였는데 한국은 역시 아주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한국은 36년장 발사대를 K711A1 5톤 표준 차량에 탑재하면서 비공 시스템까지 개발하는데요. 비공 시스템은 평지 및 야제에 뛰어난 기동성을 확보한 것뿐만 아니라 주야간 단독 작전도 수행이 가능하다는 엄청난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36년장 발사대를 통해 비공이 발사되기 때문에 여러 표적에 대한 동시 대응까지 할 수 있어 적의 선당급 병력까지 상대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비공 시스템은 함상에서도 헬기와 제트기에서도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상, 바다, 공중을 가리지 않고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비공은 저가치 표적뿐만 아니라 고가치 표적이라 불리는 적의 전차와 헬기 전력에도 사용할 수 있는 뛰어난 확장성과 가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해병대는 이렇게나 뛰어난 무기를 2017년부터 전력화했고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 해병대에서조차 부러워하고 있죠. 대한민국 해병대의 전략무기 네 번째는 상륙작전을 위한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수송할 수 있는 상륙함 전력입니다. 우리 해병대는 미 해병대의 초수평선 상륙작전의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초수평선 상륙작전은 적의 관측 범위 바뀐 수평선 너머에서부터 상륙부대를 발진시키는 개념인데요. 만약 수평선 안쪽에서, 즉 무관 관측이 가능한 곳에서부터 상륙작전이 시작된다면 적이 미리 작전을 파악해 기습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수평선 밖, 즉 지상 관측 레이더 최대 거리인 약 32km 밖에서부터 작전이 시작된다면 적이 미처 알기도 전에 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 때문에 한국 해병대는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수송할 수 있는 상륙함 전력을 향상시키기로 계획합니다. 모 전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고나티우스가 3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를 만료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8일 지병인 근양성 대장염 재발로 퇴임을 발표했다.
이고나티우스는 이날 칼럼에서 아베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칙적인 행동을 관리하는 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도자였을 것이라 일본의 안보는 누가 집권하든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과 미국의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 미묘하게 트럼프를 부슬렸다고 했다. 아베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가장 먼저 뉴욕의 트럼프 타워로 달려가 트럼프를 만난 지도자였고 미국 정상 회담 후 트럼프를 노벨상 수상자로 추천하는 등 아부 전략으로 트럼프의 마음을 얻었다. 이고나티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를 비판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지만 결국엔 아베가 요청하는 대로 해줬다고 전했다. 아베는 일본 주둔 미군 기지 없이 태평양을 방어하는 것이 얼마나 더 비쌀지 트럼프에게 상기시키면서도 미국 젊은이들이 일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며 설득했다는 것이다. 이고나티우스는 또 그 일본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를 만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아베가 주한 미군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아베가 주일미군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주한 미군 철수 반대의 뜻도 함께 밝혔을 가능성이 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WP에 기고문을 싣고 아베는 북한의 핵, 생물, 화학 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능력의 제거를 끈질기게 추구했다. 그는 트럼프, 김정은의 풍골경 속의 길을 잃기보다는 대통령을 현실과 가까운 곳에 묶어놓는 무거운 금속 체인과도 같았다고 했다. 그는 또 아베는 영내와 분화구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에 맞서는 워싱턴에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 태평양이란 구호를 실제로 창시한 사람이라고 했다.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을 뜻하는 인도, 태평양이란 용어는 일본이 고안했고 이를 미국이 받아들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트위터에 방금 내 친구이자 곧 사임을 앞둔 아베 신조 총리와 멋진 대화를 나눴다. 신조는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총리로 기억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스가요시 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31일 총리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오전 10시쯤부터 약 3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마이클 그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부소장은 일본 아사히 신문의 한국에 대한 대응은 시대라 한미일 안보 체제는 동아시아 안정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한일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를 흔들었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지난 28일 사설에서 트럼프와 아베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위안부 문제 등 한국과의 갈등을 아베 외교 실책으로 꼽았다. 아베 이번 사태가 자신의 정치적 스캔들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도 있다. 나카노 고이치 일본 조치대 교수는 이날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아베 신조는 병들었다. 하지만 이게 그가 사의를 표명한 유일한 이유일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아베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실제 이유는 코로나 대응 실패와 각종 정치 스캔들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아베 사퇴와 한일 관계 아베 신조 이번 총리가 물러났다. 약 8년간 전후 최장기 집권 기록을 세우며 개헌을 목표로 치닫다 갑자기 멈춰버렸다. 지병인 금양성 대장령은 2007년에 이어 두 번째 총리직 사임을 불러왔다. 사임 이후로 건강 악화를 들고 있다. 이번 사임 결정은 단순히 지병만의 이유는 아닌 듯하다. 측근들이 연루된 정치자금 스캔들, 올림픽 재연기 또는 취소 문제 등 여러 정치적 부담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베는 전형적인 세습 정치인이다. 개헌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외교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는 A급 전범병의자로 3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군국주의 영향 속에 자란 아베 총리의 정치적 수권 사업은 자연스럽게 개헌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반환하는 것이었다. 개헌에 유리한 조건 만들기에 지난 8년을 공들였지만 허사로 돌아갔다. 즉 아베의 사임 결정은 더 이상 자신에 의한 개헌이 어렵다는 좌절에서 온 것이다.
미국에 의해 도입된 일본 헌법은 제9조 제1항의 전쟁의 포기, 그리고 2항의 전력 포기와 교전권 부인 등 무력 사용을 배제하는 평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군국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일본 우익은 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다. 그 정치적 배경을 토대로 장기 집권을 유지해온 사람이 아베다. 아베의 침몰은 의외의 변수에서 왔다. 이게 일단 실패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올림픽도 연기되었고 내년 개최도 불투명하다. 아베를 더욱 어렵게 한 것은 경제 악화다. 올 2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7.8% 감소했고 연일 환산으로는 27.8% 축소로 사상 최악이었다. 여행 장려 정책을 추진하다가 코로나만 확산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아베 사임이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아베 정권의 대한국 수출 규제 정책은 한일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아베는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간접 타격해 강제징용 문제를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고 일본의 우월적 지위를 확인하고자 했다. 트럼프를 한일 갈등에 개입하지 않게 함으로써 힘을 통해 한국을 누르려 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수출 규제는 오히려 일본 경제에 부담을 주는 꼴이 되었다. 그의 사임은 악화한 한일 관계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일본 내부에서도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만 악화되었고 실익이 없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페리로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대화 의지를 명확히 전명했다. 즉 한일 관계의 리셋 필요성은 양국 모두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특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과 같이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이 어렵다. 특히 유력한 차기 총리로 부상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로 규정한 바 있고 아베의 정치를 확실히 계승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일 관계의 조기 해결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향후 11월 미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아베 사임과 더불어 트럼프 재선 실패로 이어질 경우 트럼프 아베 동맹체제가 깨지면서 새로운 한미일 관계를 구축하려는 차기 미국 정부의 시도가 일본의 입장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한일 양자 대화의 복원이다. 그래야 미중 충돌 등 글로벌 차원의 역학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 임기